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어제 수도권 합동연설회에 이어 오늘 마지막 TV토론회까지 마친 가운데 과연 막판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TV토론회 오늘 열렸고 결국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게 한국당 전당대회를 지금 뒤덮고 있는 양상입니다. 총평 먼저 좀 짧게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도자들 뽑는 자리가 지금 전당대회인데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좀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는 그런 말을 늘어놓고 있고 또 태블릿 PC 조작설까지도 본인이 수용하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검사장 그리고 또 법무장관 그리고 또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했던 사람의 입장하고는 좀 매우 상반된 것이 아닌가.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담화문을 발표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가운데 굉장히 상반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런 극우화 경향을 더 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되고 그리고 구속 수감되면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고 그래서 급기야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역시 과거의 모습만 보여서 앞으로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성호 교수님께도 총평 짧게 여쭙겠습니다. 당대표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한 정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당대표의 임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차피 무너진 그런 보수층을 다시 세우고 보수 정당을 다시 재건하고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의 임무는 탄핵의 그런 여러 가지 함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우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탄핵의 원인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탄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서로 경쟁하는 측면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상대방한테 송구질문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피해가고 싶을 것이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고 당시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을 것이고 오세훈하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세론을 여기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탄핵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시키는 것이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 프레임이 계속 장기적으로 그리고 27일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태블릿 PC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세훈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송곳 질문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표가 된 다음에 미래로 가자 그러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정리됐습니다. 정리가 된 뭐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저께 다시 또 반복하고 새롭게 있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수습을 하셔야지요.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라는 게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걸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을 여기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자, 과연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대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상당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예. 황교안 후보하면은 굉장히 법률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가 탄탄할 거다 했는데 지금 탄핵 관련해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면은 태블릿 PC가 조작된다는 그 근거가 뭐냐, 조작됐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개별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여기로 확장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 차례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태블릿 PC도 부정하고 절차도 부정하고 내용도 부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 절차 그리고 증거, 사실상 탄핵을 전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애초에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통합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통합론은 왜 시작했냐면은 당내에 있는 비박과 친박, 계파를 다 포용하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중도 표심까지 그리고 또 대권까지 겨냥하는 그런 포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태극기 세력이 극성을 부렸거든요. 위력이 예. 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김진태 태극전사가 굉장히 힘을, 위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감이 들었는지 굉장히 이렇게 보수화 또 극우화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도 지금 뭐 어차피 당 대표는 황교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대황이요. 예, 어당황이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이거 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등을 돌렸던 중도 세력 그리고 또 온건한 보수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절대 잡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중도 표심 그리고 수도권 표심 그리고 젊은 사람들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입장으로는 잡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 대표가 됐을 때 당 대표를 힘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론 지지율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 20%대에서 고착이 돼가지고 계속 정체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 해도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황교안 후보의 저 대화 내용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본인은 저 태극기 표심 예. 이것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지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작될 수, 그것이 무슨 방송국에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태블릿 PC 자체에서 약간의 조작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느낌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세모, 황세모라는 그런 말들도 지금 비판적으로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예.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법원에서 변의제 1심 판결이 유죄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직 이제 최종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수용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나중에 이제 표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좋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본인의 약간의 어떤 인식을 내비친 그런 모습을 충분히 정리된 발언이지 않을까요? 이미 뭐 수차례 그런 입장을 밝혀라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예.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처음에는 당내 통합을 하면서 오세훈하고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격적인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어적이었죠. 예, 방어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빅텐트론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당 정부와 대척점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커가겠다 이런 뜻이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현재 어떤 그 촛불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섰을 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일정 부분 단초가 됐던 이 태블릿 PC 문제 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여당의 어떤 그런 표심
그 이외의 표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런 어떤 대선 주자급의 그런 인식을 일단은 어떤 전략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배 교수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그 태극기를 들고 일부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분들, 뭐 흔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그건 뭐 올바른 표현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한 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당원 책임 당원이 34만 명인데 네네. 너무 일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의식해서 그분들 표를 꼭 흡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8천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또 많게는 3만 명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략 한 2%에서 5% 정도의 포션밖에 안 많은 되거든요. 숫자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많지가 않은데 예. 이게 무슨 문제가 또 숨겨져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투표 참여율이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투표에 참여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3에서 5% 된다 해도 한 15% 정도까지 많으면 30%까지 힘을 발휘. 뭐 30%까지 너무 지나치고 예. 15%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15%라고 해도 여기에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결국 이제 당심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비박에는 혼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전 시장이. 그리고 지금 친박 후보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태극기 부대가 태극 전사를 자처하는 김진태 후보에게 전부 몰표를 던질 경우에는 근소한 표차로 본인이 질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경우에서도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를 보고 당선을 보고 던진 메시지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대표 하자는 게 정치에 뛰어든 그런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대권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서 나라를 끌고 가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내부의 야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선택 같아요. 결국 본인의 정치 미래에 큰 덫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본인은 대세론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종착역 가서 대세론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예.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배박 논란을 언론에 와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친박과 탄핵 프레임의 일정 부분 희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세론에 탄력을 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오히려 탄력을 줬다. 탄력을 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태블릿 PC라든가 탄핵 문제 이것은 당내 태극기 부대 뭐 극성 당원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 정치는 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언어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세훈하고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무대응 전략을, 무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본인이 유력 당권 주자다. 내가 대표가 된다. 어당황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결 여유롭게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탄핵에 대해서 물어봐도 언론적인 답변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이렇게 대세론의 탄력을 그대로 굳히기 위한 그런 전략이 숨어 있고 27일까지 이것을 버티면 예. 일단은 당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보수정당의 새로운 지평이라든가 본인의 정치 철학, 가치관,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제시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태극기를 들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황교안 후보를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김진태 후보는 극히 적은 표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나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나 같은 친박 아니겠습니까? 예. 단 이제 색깔 차가 굉장히 강성 친박이냐 또는 뭐 강성 태극기냐라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강성 친박, 강성 태극기가 김진태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 상당히 이제 변수가 복잡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현재.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통합론을 내내 세워서 다 통합하고 가자.
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한 예.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른바 배방론을 내세웠거든요. 배신아 친박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진단 결과 빨간불이 켜졌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세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강성 친박, 태극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 표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조작 같은 경우도 이미 법원에서 판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국가수사에서도 예. 이게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미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미 당시에 새누리당에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소지에 찬성을 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된다 그래도 굉장히 가시밭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는 대세론이 이제 지배하는 것이 선거의 패턴인데 예.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이 어디에 줄을 서겠느냐. 각각 대세론이 황교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클수록 황교안 후보한테 줄 서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아닌가. 예. 왜냐하면 공천권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여러 가지 당의 당직을 맡아야만이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공천 고지를 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벌써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당 내부에서 줄 서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선을 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것인가. 물론 여론적 지표랑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당내 선거는. 그리고 황교안이 흔들릴수록 김진태 후보는 훨씬 더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적인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흔들려서 김진태 후보한테 우리가 더 많이 예를 들어 태극기 표심이 더 많이 찍어준다면 비박인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표가 분산될 수 있기 표가 때문에. 분산돼서 결국은 어부지리로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김진태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양자 대결로 가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이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제 선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봤을 때는 전략적 대세론이 상당히 마지막까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 김진태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본인은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고 자기 존재감을 보여줬고 지금 판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사퇴한다? 그러면 오히려 강성 친박, 태극기 부대로부터 본인은 지탄을 돌팔매를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고 예.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황교안 대세론이 지금 이른바 대세론 전략으로 쭉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대로 먹힐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상당히 득표율도 중요해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2위 오세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2위하고 근소한 표차가 됐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당황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이다. 그런데 종쳤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본인이 너무 방향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과거로 가버렸기 때문에 당대표가 돼도 한국당이 새로운 탄력을 받아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20%대에서 계속 정체 현상을 빚거나 오히려 하락할 경우에는 당대표의 입지가 극도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예. 당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예.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열었던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매우 위태로운 정치 지형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야당이라는 것이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창조를 해서 국민의 여론적 지표를 끌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당내 여러 가지 불협화음만 큰 것이 야당이고 당내 싸움에 중심적으로 깊이 있게 개입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인데 그런 가운데
결국은 야당이 집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집권 여당 정부가 실패했을 때 그 대안 세력으로서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준비는 선거고 그리고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안 세력으로서 제1야당이라든가 제3의 후보를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정치고 특히 우리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당 구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이 정권을 잡아서 이것이 뚜렷지 않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지만 그것은 오롯이 정권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속 게임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을 정말 민주당과 같은 40%대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독급의 방면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얼마만큼 정치를 잘하냐 아니면 정치를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한국당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2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등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당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위가 오세훈이냐 김진태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2위를 할 경우에는 네. 1등도 2위고 2등도 2위다. 이 얘기는 완전히 강성 우파만 존재할 수 있고 이른바 원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표로 입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른바 비박들 또는 뭐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판단할 때 우리는 이 당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선택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은 결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라는 그런 조소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비박 세력들이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탈하냐? 그럼 김무성, 오세훈,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런 세력들이 밖으로 나가서 지금 밖에 있는 유승민 세력과 예. 합쳐가지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구나 지금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극우화 경향 또 지금 강성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건 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오히려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이탈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합니다. 뭐 강성 보수는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언론에서 이런 것을 스포트라이트해서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시선을 많이 끌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가 전체를 저는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분당도 마찬가지로 뭐 나가는 쪽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과거에 한국 정치에서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에 총선이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분당에서 나갔다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인 쓰나미가 와도 나갔다가 또 다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해도 또 못 들어오는 세력이 많지 않습니까?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이 정치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붙어서 살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자극적이게 하는 것은 후보로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대적할 만한 인물이 자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극적인 말로 표현을 해야만이 유권자라 당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보고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보수 정당으로서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합리적인 그런 정책 노선을 자연스럽게 수렴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탈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민주당이 정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진 걸 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서른 최고위원이 한 해석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부실한 교육 탓이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 얘기할 때 교육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젠더 문제도 얘기했고 또 취업난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점은 교육 문제에 찍혀 있어요. 정리를 하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부실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때문에 최근에 20대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라는 진단을 내놨는데
이런 진단은 이제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당사자인 20대들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예.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에 51%에서 41%로 무려 10%포인트가 뚝 떨어졌거든요. 예. 20대에서. 그러면 왜 떨어졌는가 보니까 최근에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겠다. 아, 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방송국에 성평등 예. 안내서를 보내겠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20대가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20대는 자유를 좋아하고 또 공정을 좋아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날라오니까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 하락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초에 뭐 80%가 넘는 엄청난 지지율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20대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젠더 문제, 이 성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20대들은 이제 저희들 기성세대와 좀 달라요. 예. 성장 과정에서부터 여학생들한테 오히려 밀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는데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에서 성평등이라면서 상당히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신들은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20대 남성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역시 근본적인 것은 20대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죠. 취업이 안 되니까 예. 결국은 연애도 안 되고 연애도가 안 되니까는 결혼도 안 되는 이른바 3포 세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의 문제라니까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역시 이 20대들의 아픔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른 최고위원이 한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논리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남 탓. 전형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최고위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특정 정권이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화에서 예를 들어 주입식 교육 같은 거 폐쇄 사회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정보화 혁명이 조례됐고 초연결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뉴노멀 사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정보화 사회 주역은 20대입니다. 18세부터 20세까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투표권도 18세까지 저는 줘도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한국당에서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것은 진보적인 색채,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진 예.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 보수 정당한테 불리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러나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 혼인 이것도 18세부터 가능한데 지금 선거법상 선거 투표 연령만 1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처럼 이런 젊은 세대 이런 이데올로기라든가 생각, 관념을 권위주의 어떤 정권의 스타일처럼 재단할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하는 시대도 지났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예.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교육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단을 해야지 이것이 과거 특정 정권에서 이것을 재단해서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른 의원의 의원직 제명, 뭐 사퇴 이런 것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직 제명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5.18 망언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을 좀 함양시켜야 된다라는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성인지 감수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청년인지 감수성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 또 그리고 청년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의 예. 어떤 어려운 처지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 대안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인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좀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패션. 컴패션은 컴은 이제 함께라는 접두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패션은 고통인데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